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마지막, 행정행위 마지막. 그래서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나오는 게 행정계획이죠. 행정계획 부분이라. 그 행정계획에서도 그 효력, 집중효라고도 하죠. 집중효. 집중효 혹은 대체효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집중효가 뭐죠? 행정계획의 집중효. 일단 행정계획 자체가 확정이 되면 다른 법률, 규정을 승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대체효라고 하죠. 어쨌든 최근에 행정계획과 공법사항 계획은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정계획이 뭐죠? 행정계획이란 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일단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 설정 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뭐 하는 겁니까? 종합 조정하는 행위다. 과거 이제 근대 시대에서 행정계획은 존재했는데 좀 소극적이었죠. 뭐 방제, 국방 계획 등에 그쳤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행정이 굉장히 광역화, 그죠? 복잡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 상호 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행정의 중심이 보다 장기화, 종합성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행정계획은 불가피하다. 그 중요성도 굉장히 크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법상 계약은 여러분 계약이죠. 계약. 근데 효과는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 간에 그죠? 반대 방향의 의사 표시를 합치하여 성립하는 공법 행위다. 하지만 계약이죠. 대등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다는 점에서 권력적 작용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이다. 요 정도. 공법상 계약까지.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2021년 역시 올해 출제되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된다. 그래서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그 계획 자체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봤죠. 그래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1번 옳은 지문입니다. 2번 장래에 뭐 하는 거죠?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서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 시 실질적으로 당의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라도 주민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나요? 자, 이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이러한 국토이용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의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예외적이죠. 예외적으로 국토이용 계획 변경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예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실질적으로 당의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는 거부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까지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판례였죠? 중요 판례. 2번 중요 판례가 나왔다. 틀린 지문으로. 자, 3번 보면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죠. 네, 3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요. 4번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에 대한 권한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할 수 있고, 이때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고 봤죠. 이건 결정 요지 그대로입니다. 예, 그대로인데, 자, 요거와 비교할 수 있는 판례가 있다. 뭐죠? 후행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될 때 후행도시계획 결정은 무효다, 이렇게 봤어요. 그렇죠? 이건 비교해야 되죠. 후행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도시계획 결정 변경 등에 관한 권한 자체가 없다,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건 뭡니까? 선행 도시계획 결정 폐지 부분 무효다. 왜?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행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요거와 4번 지문, 4번 지문과 비교합시다. 권한이 있는 행정청, 도시계획 결정 변경 등에 대한 권한 행정청은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 도시계획 결정 고시할 수 있다. 이때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후행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권한이 없다, 선행 도시계획 결정 변경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 결정 효력은 무효다.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므로 역시 위법하고, 그죠? 선행 도시계획 결정이 적법하게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 다시 한 후행 도시계획 결정 역시 위법하고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다라고 본 판례입니다. 이거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지문으로 나올 수 있겠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도시계획 결정 변경 등에 대한 권한 행정청이냐, 아니면 그 선행 도시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행정청인지에 따라서 그 효력 자체가 달라진다. 요거 4번 지문이랑 요 비교 판례 요거 비교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어요.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2020년 국가직 9급 기출이네요. 행정계획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는 주민의 입안, 제안 또는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거나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할 것인지 결정할 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것도 옳은 지문이고요. 2번 보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 시행은 인가고시를 통하여 확정되어도 이해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네. 그래서 2번 질문이 틀렸다. 이거는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자체는 공법인으로서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판례는. 따라서 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법에 기초하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이 되면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죠. 판례. 그래서 이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다. 그죠?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다. 그죠? 2번 틀렸고요. 3번.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서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 실질적으로 당의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이거죠. 실질적으로 당의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잘 나오는 판례. 4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 제도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는 것은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 도출된다. 자, 요거는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 제도 자체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다 라고 봤죠.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2020년 역시 지방직 기출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국가직이었고 지방직. 자, 어떻게 나오는지 봐요. 옳지 않은 거. 도시계획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당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도시시설 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 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한다. 맞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토지를 소유자하고 있는 자, 소유자에게 도시계획 입안의 신청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권자의 거부 행위는 이에 대해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거죠. 그래서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는 역시 거부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겠죠. 2번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은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서 지역 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자에게 일일이 그 계획 변경 신청할 권리가 인정하여 줄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계획이 확정되면 그 후에 어떤 사정 변동이 있다 하여도 지역 주민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없다. 네. 그래서 여러분 확정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거부 통지요. 확정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거부 통지는 행정처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확정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되고 3번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서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가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의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이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봤죠.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 업 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결과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그 국토이용계획 신청 계획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 즉 폐업 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이때는 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봤던 사안입니다. 그렇죠? 3번 지문도 자주 나오는 판례였고요. 4번 자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인에게 법규상 조리상의 행정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봤죠. 그래서 틀렸다 이거죠.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행위 이거는 뭐다?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죠? 거부 행위는 거부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거부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신청인에게는 당연히 법규상 조리상 행정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겠죠.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등으로서는
위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예, 법규상 조리상의 그 변경, 법규상 조리상의 행정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2020년도도 중요한 문제였다. 자, 국회직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2020년도에 국회직 행정계획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대부분 다 판례 위주로 지금 깔려 있습니다. 지문들이 판례 위주로 깔려 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한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처분은 재량이다. 그래서 재량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이 공익과 사익을 비교 교량을 해야 된다. 근데 비교를 하였더라도 그 비례 원칙 등에 위반되었다는 사정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우리가 외워야 될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령 범위 내에서 행한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처분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처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량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 1번 옳은 지문이고요. 2번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함에 있어서 형량의 부존재, 형량의 누락, 평가의 과오, 형량의 불비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 행정계획은 위법하게 된다. 맞죠? 당연히 비례의 원칙. 그래서 이익형량을 고려해서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누락하거나, 그죠? 미익형량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경우, 이런 경우 위법합니다. 자, 3번 행정계획이 위법하더라도 사정 판결이 내려지면 행정계획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옳은 질문일까요? 행정계획이 위법한 경우에도 행정계획이 성립이 되면 그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행정계획에 따라서 법률관계 형성이 되겠죠. 법률 형성이 되고 이 경우에는 행정계획의 취소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익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사정 판결이 내려지면 행정계획이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행정계획이 취소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가능성이 크겠죠. 사정 판결이 내려지면 행정계획 자체가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옳은 지문이에요. 3번 옳은 지문. 4번 통상 행정계획 변경 청구권은 어떻게 됩니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죠.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죠. 이 경우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다? 4번 맞죠. 계획 변경 청구권은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을 갖는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의 성질. 자,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재량행위 영역에서, 그죠? 누가 개인이 행정청에게 하자가 없는, 즉 하자가 없는 적법한 재량 처분을 요구하는 공권을 말하죠.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산업단지 개발 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적법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산업단지 개발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때 행정계획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우리 판례는 산업단지 개발 계획상 산업단지 안에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 개발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이렇게 봐요. 따라서 행정계획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5번 됐죠? 그래서 매년 나온다는 거, 행정계획에 대한 문제, 행정계획은 매년 나온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네. 그래서 현대 행정에서는 그 행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을 떨죠. 그 다음에 광역화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 상호 간의 조정이 필요하고 행정의 중심이 종합성과 장기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행정계획은 불가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행정계획이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된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해야 된다. 종합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행정계획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까지. 그래서 자, 기능, 목표 설정 기능. 그죠? 이게 가장 기본이다. 행정수단의 종합조정화 기능. 이건 뭐다? 행정 능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행정과 국민 간의 매개적 기능. 뭐 하는 거야? 계획을 미리 알려주다. 예, 투명하게.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자 이겁니다. 법적 성질은 복수 성질설이 다수설이었는데 다수설이다. 즉 행정계획의 처분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자, 우리 다수설 입장에 따르면 행정계획의 단일의 법적 성격으로 파악을 한다? 그렇지 않다. 복수 성질로 보기 때문에 행정계획 각각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됐죠? 그래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한다. 이런 경우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결정 등의 고시는 자, 만약에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관보에 고시하지 않는 이상 대조 효력이 없다고 봤다. 그렇지만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성을 인정했다. 이렇게도 본다. 그래서 각각 성격에 따라서 행정계획의 성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 성질 자체는요. 그래서 기출문제 봤습니다. 행정입법의 성질을 갖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다수설은 뭐로 보죠? 우리 다수설은 복수 성질설 입장으로 본다 이거죠? 행정입법의 성질을 갖는다고 본다. 틀린 질문 나왔습니다. 틀린 질문 나왔어요. 요거 잘 체크하시고. 자, 됐죠? 요거 다 한번 보세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네. 행정계획의 행정활동의 지침으로서만의 성격에 그치거나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효력만을 가질 때는 항고소송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갖지 않는다고 본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옳은 지문으로 나왔다. 자,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 요거 환지계획은 그 자체가 토지 소유자 등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킨다 이거죠. 환지계획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요 인정한 거 옳은 지문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의 종류는 구속적, 비구속적 계획으로 나눈다. 그죠? 그래서 구속적 계획은 국민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계획을 말하고 당연히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겠죠. 대표적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도시재개발계획 등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도시재개발계획. 그다음에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계획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 국토종합계획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 등이 그렇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구체적 개별적 영향을 미친 행정계획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비구속적 계획은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이겠죠. 지침사항으로서 대외적 국민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이다. 도시기본계획, 우리 뭐라고 봤죠? 도시기본계획,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일반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도시의 장기적 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한다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기에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이게 틀린 지문 나왔다. 이거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 종합적인 개발 계획으로 행정청에 대해서 직접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도시기본계획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져서 직접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봤어요. 도시기본계획 요거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법적 근거는 법률 유보 그죠? 구속적 행정계획은 당연히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래서 법적 근거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지침적 성격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요구하지 않겠고
그렇지만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에 대한 일반 규정이 없지만 행정계획에 대해서 적용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행정계획이 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의 경우 적용 여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개별법에 규정돼 있고 행정계획을 법률, 법규명령, 조례 등 형식으로 한다면 당연히 그 일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출 볼까요? 구도시계획법상 행정청이 기한 결재 등의 과정을 거쳐 도시계획 결정 등의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 고시와 동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고시가 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까지. 그래서 계획재량과 행정계획과 계획재량, 즉 계획법규와 계획재량, 계획법규와 계획재량, 이건 있다예요. 계획재량과 행정재량이요. 그래서 계획재량이라는 것은 소위 형식 자체가 목적 프로그램 형식이다. 즉 장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실현을 위해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계획 행정기관의 광범위하게 재량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즉 일반 행정 재량 행위보다 재량 범위가 확대된다 이거죠. 형식 자체가 일반 행정 재량은 조건 프로그램이라면 요건과 효과를 갖춰야 된다면 계획법규의 특생, 계획 재량 같은 경우는 목적 프로그램 형식으로서 목적과 그 수단, 목표 실현에 있어서 그 수단, 즉 계획 수립에 있어서 목표만을 규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계획 수립이 있다. 계획 수립을 한다. 그래서 보다 변화와 미래지향적인 특징이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 판례가 계획재량의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을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학설적으로 여러분 이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재량 범위가 계획재량이 상대적으로 넓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행정계획에 있어서 그 효력에 있어서의 집중효입니다. 행정계획 자체가 확정이 되면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승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주로 그 인허가 의제죠. 개개의 인허가를 거치지 않고도 당해 사업 수행이 가능한다. 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허가 의제 제도라는 거, 그죠? 승인, 허가, 행정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죠? 승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죠? 인허가라는 의제 제도가 뭐죠? 인허가 의제 제도는 주된 허가나 특허 등을 받게 되면 그 시행에 필요한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주된 인허가 의제 제도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개개의 인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게 취지가 그렇죠.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간소화하자. 그래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인허가 의제 제도이죠.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 판례 입장은 인허가 의제 제도에 있어서 의제되는 처분 요건이 불비됐다. 그때 주된 인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의제되는 처분의 요건에 대한 다툼이 있다.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따라서 구별 개념, 배제효, 구속력. 그래서 배제효는 불가쟁력이라고 하죠. 계획 집행 단계에 들어선 후 행정 쟁송이 불가하고, 구속력, 불가변력이요. 계획 확정 후에는 변경 불가한다. 그래서 당해 사업 촉진하기 위한 주된 인허가 의제 제도를 제도적 취지로 본다. 그래서 인허가 의제 제도에 대한 불법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 의제 제도에 있어서 의제되는 처분의 요건이 불비할 경우 주된 인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의제되는 처분의 요건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그 취소 소송의 대상은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그죠?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이겁니다.
의제되는 인허가가 아니라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이요. 요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근거는 반드시 법률상 근거를 요한다. 왜? 행정기관의 권한과 절차법상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효과는 실제법상 전면적 구속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자, 그래서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는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행정이 아닌 계획에 의한 행정이 확대된다. 그래서 별도의 통제 법리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입법, 행정, 사법적 통제. 그죠?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행정 절차법에도 행정계획에 관한 규정이 없다. 사법적 통제, 처분적 성질에 관한 행정계획은 행정쟁송으로 가면 될 것이고, 형량 명령이요. 사법적 통제의 특수성. 자, 행정계획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행정계획의 자율성을 행사함에 있어서 관련제 이익, 즉 모든 관계자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여 형량하라. 형량 위반할 경우 형량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한 행정계획이 된다. 행정계획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획 재량에 하자가 있다? 역시 행정계획 관련이 있으면 법규에서 규정되지 않은 이익도 형량 명량에 포함시켜야 된다. 형량의 하자에는 형량 혜태와 형량 흠결과 5형량이 있다 이거예요. 혜태라는 것은 전혀 하지 않은 경우, 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경우. 흠결이라는 경우는, 흠결은 뭡니까? 형량의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고 형량했다. 흠결, 형량의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했다. 5형량, 비례성, 객관성을 결여했다 이겁니다. 이런 게 나와요. 혜태, 흠결, 5형량에 대한 이런 거. 형량의 대상 중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사항을 빠뜨렸다. 흠결. 맞죠? 누락했다. 빠뜨렸다. 포함될 사항을 누락시킨 거. 그리고 형량시 여러 이익 간의 형량을 행하기는 하였으나 객관성, 비례성을 결여했다. 5형량이라고 하죠. 형량의 혜태가 아니라, 혜태는 뭐죠? 형량 자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형량 혜태, 형량 흠결, 5형량은 계획 재량 통제 원리인 형량 명령 하자의 일반적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에 대한 권리 구제, 사전적으로는 계획 수립 절차를 중시한다.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는 행정 쟁송, 그죠? 사실이 된 경우 이겁니다. 그래서 구속적 행정계획 등 일부 행정계획만의 처분성 인정됐을 때 권리구제가 미흡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행정계획이 확정이 됐는데 현실화가 돼서 이미 완성된 사실로 인정된 경우 그게 위법하더라도 취소 변경이 어렵다. 따라서 사정 판결이나 사정 제기로 행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법 행정계획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국가배상 청구나 손실보상 청구 가능하겠죠. 적법한 행정계획일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이 요구될 경우 손실보상 청구하면 되겠다. 기본권 침해되면 헌법소원으로 가라. 이거죠. 그 다음에 계획보장 청구권이 중요합니다. 이 기출은 볼게요.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법령 뒷받침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예외적으로 공권력 행위로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죠. 그 다음 국공립대학 총장 직선제 개선 여부를 재정지원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 지원금을 삭감 환수하도록 규정한 교육부 장관의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 기본 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그렇지 않다. 우리 판례 이거는 사실상 구속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를 따를지 말지는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봤다. 요거. 그 다음에 계획보장 청구권이에요. 계획보장 청구권. 이것도 중요하죠. 판례는 계획보장 청구권 자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 폐기물관리법 적정 통보를 받은 자에게 있어서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한 일정한 신청권, 그래서 일정한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다고 봤죠? 예외적 인정한 판례, 계획 변경 청구권에서. 그래서 중요해요. 폐기물관리법상 적정 통보를 받은 자에게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한 신청권 인정했다. 우리 판례. 그래서 이 계획보장 청구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획 변경과 신뢰 뭡니까?
행정계획 자체는 행정 목표를 제시하죠. 목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국민 입장에서는 행정계획을 신뢰하고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계획은 무슨 성질을 갖고 있냐?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변경될 수 있는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계획 본질상 변경 가능성과 신뢰보호, 그렇죠? 변경 가능성과 신뢰보호, 당사자 간의 신뢰보호에 소위 긴장관계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러한 점에서 행정계획을 신뢰한 사인의 권리구제 방안으로서 계획 보장 청구권이 논의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계획의 그 성질상에 갖고 있는 가변성 때문에 그 다음에 공공복리 관점 등에서 이 계획 보장 청구권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죠? 계획 변경, 그 성질상 계획 보장 청구권은 국가의 여러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그 가변성과 이를 신뢰한 사인 간의 신뢰보호 간의 긴장관계에 놓여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의 보겠습니다. 행정계획의 변경 폐지로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그때 행정계획의 존속이나 준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만일에 청구할 수 없어서 개폐를 저지할 수 없다면 경과 조치 등 대상 청구를 청구하고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손실보상 청구로 가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용 계획 존속 청구권, 계획 준수 집행 청구권, 경과 조치 등 대상 청구권, 그죠? 손해배상 손실보상, 계획 변경 청구권입니다. 인정 여부 다수설은 계획 보장을 규정한 법령이 없기 때문에 부정을 하고 우리 판례 입장도 원칙은 부정인데 예외적으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적정 통보를 받은 자에게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한 일정한 신청권 인정했다. 그래서 판례는 원칙적으로 계획 보장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질문이 되고요. 이렇게 14년 국회직 폐기물 처리 사업에 적정 통보를 받은 자가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일반적 추상적 효력을 가지는 이용 계획 특성상 변경을 신청할 개인의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계획 변경을 신청할 그 법규상 조리상의 권리를 인정했다고 봤습니다. 요 사안이죠. 그래서 우리 결론만 기억합시다. 우리 계획 변경 청구권에서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이지만 예외적으로 요 사안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적정 통보를 받은 자에게 용도 변경 신청권이 있다고 인정했다까지요. 기억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가 아직 안 됐지만 살짝 지금 시간이 오버됐지만 또 정리해야 될 게 공법상 계약입니다. 공법상 계약. 자, 이거는 목적 자체는 공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게 목적이겠죠. 공법상 계약이지만. 하지만 계약이에요. 계약 자체는 당사자 간에 그죠? 반대되는 의사표시. 서로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가 합치로 이루어진다.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공법행위다. 즉 공법상 계약이란 대등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권력적 행위가 아니라 권력작용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을 말합니다.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입니다. 따라서 빨리빨리 갈게요. 공법상 계약의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공법상 계약의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라. 다수설에 따르면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작용법적인 근거인 법률 유보 원칙이 원칙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권력적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요. 다수설. 그래서 옳은 질문 되겠습니다. 2번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만 체결 가능하다. 행정주체와 사인 간, 행정주체 상호간, 행정주체와 사인 간. 그 다음에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만 체결 가능하다. 이거 틀린 거죠? 이거 틀렸다. 행정주체 상호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주체와 사인 간, 그 다음에 사인과 사인 상호 간의 관계도 이루어진다. 맞죠?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이다. 3번 대법원은 구,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관계법령 등에 따른 전문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은 성격을 가지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자, 3번 지문이요. 이거 항고소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죠? 공법상 계약, 행정주체 상호간,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죠. 전문직 공무원과 관련된 신분이나 지위 확인 청구, 이런 것들. 요거 일반 공무에 대한 징계 처분 같은 성격을 가지며 요거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가죠.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 3번 지금 틀렸고요. 현행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확약, 그 다음에 행정계획, 행정조사,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알아두세요. 행정절차법에 확약, 행정계획, 행정조사,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요것도 틀린 지문이죠. 그렇고요. 공법상 계약. 그래서 옳지 않은 것도 나오죠.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본질적인 내용이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 없다. 맞고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자, 3번. 이거 보세요. 중요한 건 요겁니다. 택시회사들의 자발적 감치와 그에 따른 감차 보상금의 지급, 자발적 감차 조치의 불이행에 따른 행정청의 직권 감차 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택시회사들과 행정청 간의 합의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에 따른 감차 명령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 이거 보세요. 이 3번 같은 지문은 공법상 계약에 관련한 감차 명령이지만 뭐다? 이런 경우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한 사안이에요. 3번 지문 이따 판례 한번 자세히 보고, 그래서 3번 지문 틀렸고요. 4번 공법상 계약은 무효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의 청구는 당해 소송에서 추구하는 권리 구제를 위한 다른 직접적인 구제 방법이 있는 이상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한 청구이다까지요. 그래서 공법상 계약, 이게 대등한 지위입니다. 서로 복수 당사자 간의 반대방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공법행위로서 그 성질은 대등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권력적 적용이 아니라 비권력적 행정작용이다까지.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행정기본법 제27조의 근거 조문이 신설되었다. 공법상 계약의 체결에 대해서 27조 제1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어떻게 된다?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무조항.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 이해관계를 고려하라. 여기까지요. 그래서 사법상 계약은 사법적 효과 발생을 하지만 공법상 계약은 당연히 공법적 효과 발생을 하겠죠. 행정행위는 행정주체의 우월한 지위에서 단독 의사를 행하는 일방적인 행정행위라면 공법상 계약은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 다음 합동행위는 서로 동일한 방향의 의사표시 합치라면 계약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행정계획은 행정주체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모든 계약이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과 행정주체의 사법상 계약을 포함한다. 그죠? 그래서 공법상 합동행위와 공법상 계약, 그 의사표시의 방향에 대해서 기출된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의 종류, 행정주체 상호 간,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공법상 계약, 그 다음에 사인 상호 간의 공법상 계약까지 인정이 되죠. 종류는 3가지. 그 다음에 밑줄 친 거 보면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설정 합의예요. 내가 군입대에 지원 입대지만 합의한 거죠.
공법상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한 설정. 합의요. 지원 입대도 내가 합의해서 간 거다. 계약입니다. 공법상 계약.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되고, 행정 주체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모두 공법상 계약이다. 그렇지 않다. 그죠? 행정 계약은 행정 주체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모든 계약을 말하죠. 그래서 이 행정 계약은 공법상 계약뿐만 아니라 행정 주체의 사법상 계약을 포함한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공법상 계약과는 구별된다. 그래서 공법상 계약뿐만 아니라 행정 계약에는 공법상 계약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계약도 포함한다. 사법상 계약을 포함한다. 틀린 지문이고요. 자, 사인 상호 간의 공법상 계약이요.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토지 수용 간의 협의, 요거 사경제 주체로서의 사법상 계약으로 봤다 이거예요. 그 다음 사인 상호 간의 공법상 계약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 일방은 그죠?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행정 주체에 의하면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인 간의 공법상 계약은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사인 간의 공법상 계약이 공법상 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 주체의 사인은 공법상 계약의 행정 주체의 사인은 공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틀렸죠. 예. 그래서 자, 공법상 계약으로 본 거 서울시립 무용단 위촉, 광주광역시 합창단원 재위촉,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까지 비원 안내원, 덕수궁의 비원 안내원 채용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봤다. 그 다음 우리 결론만 외웁시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협의 취득에 대한 법적 성질은 우리 사법상 매매계약으로 봤어요. 사법상 매매계약. 사법상 매매계약으로 봤다. 그 다음에 공법상 특수성.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해라. 행정기본법에.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계약이라면 무효입니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효입니다. 그리고 비권력성을 갖죠. 그래서 공정력이라든가 존속력, 집행력 인정되지 않는다. 해제 변경권. 그래서 민법상의 계약 해제 규정은 공법상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 행정 주체는 공익상 견지에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일방적 계약 해제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행정 객체는 신청만 가능할 뿐 해제를 직접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법상 계약에는 민법상 계약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자, 당해 계약은 무효가 있겠죠? 공정력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의 하자는 당해 계약은 무효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구별됩니다. 그냥 무효예요. 당해 계약 무효. 하자 있으면 무효입니다. 공법상 계약의 하자 무효다. 그래서 일반적 행정처분과 달리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쟁송 형태, 이게 중요하죠?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이다. 즉 공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이에요. 우리 당사자 소송 행정 쟁송 파트에서 배웠던 개념이죠. 뭡니까? 행정청이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네,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그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그래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항고소송과 구별하자. 그래서 항고소송은 뭡니까? 우월한 지위죠. 공행정 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갖는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에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라면 당사자 소송은 공권력 행사 불행사의 결과로서 생긴 그러한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그죠? 협의상 당사자 소송에 대한 개념이에요. 쟁송 형태는 당연히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공법상 권리 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쟁송 형태는 항고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력 집행 인정 여부. 법률의 근거가 없는 한 자력 집행 인정되지 않겠죠. 상대방 의무 불이행에 대한 자력 집행령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 그렇죠? 당사자 간의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력 집행력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 직권 감차 명령이요. 요 사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사실관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갑시의 택시 공급 과잉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갑시의 시장이죠. 시장이 감차한다. 순차적으로 그 차량의 수나 운행 횟수를 줄인다. 이런 감차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내용에 합의를 했는데, 자, 감차 보상금 지급하면서 자발적, 니네들이 합의한 대로 자발적 감차 조치를 이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직권으로 감차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일부 택시 회사들이 3년 차인 2014년도에 뭘 내세우죠?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합의 이행을 거부했다 이거예요. 거부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갑 시장님이 뭐 했습니까? 2014년 10월 29일 4개의 택시 회사와 갑시 차량 등록 사업 소장에게 법인 택시 감차 합의서에 따른 직권 감차 통보하에 그죠? 그 운수계획법, 그죠? 여객자동차법에 따라서 직권 감차를 통보하니 원고들은 감차를 완료한 후 감차 보상금을 신청하고 해당 차량의 운행을 중단해라. 차량 등록 사업소는 감차 대상 자동차 직권 말소 등록을 의뢰하니 조치해 달라라는 통보, 즉 직권 감차 통보를 내립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원고가 주장하는 거는 직권 감차 통보, 요거는 취소 소송, 하자인의 행정행위로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갑시장은 이거는 갑시장인 나와 원고와 피고의 의사표시 합시에 성립한 계약이다. 그것도 공법상 계약이지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이행의 촉구일 뿐이다. 직권 감차 통보의 성질은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이행의 촉구일 뿐 공권력의 행사에 준하는 행정 작용이다.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죠. 우리 피고는. 이에 대해서 원심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고의 주장을 수긍했다.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수긍합니다. 이렇게 정리했죠. 이에 대해서 이제 상고심에 갔겠죠. 대법원이 뭐라고 주장했냐? 대법원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다 라고 봤어요. 자, 즉 보면 관할 행정청은 면허 발급 이후에도 운송사업자의 동의하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한다면 감차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면허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이건 뭐다? 처분이다. 그죠? 처분성이 인정이 됐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소위 감차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을 면허 조건을 붙인다. 이거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대상 판결에서 이 사건의 이 합의 자체를 뭘로 봤습니까? 사후부관 차원에서 이해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사후부관.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송사 여객자동차법 제85조에 따른 감차 명령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위반된 조건은 뭐라고 봤습니까? 강학상의 부관이로 봤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에서의 순차적 감차 부분, 감차 의무 부분을 연관시켜서 부담에 해당하는 것처럼 조건 위반 논증을 하였다. 이렇게 봐요. 따라서 어쨌든 대상 판결에서 이 사건 합의가 어떻게 봅니까? 면허 조건으로 보는 이상 직권 감차 통보의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건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 사안에서 직권 감차 통보의 처분성 여부가 이 사건 합의의 법적 성질에서 하급심은 공법상 계약으로 봤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 합의를 소위 사후부관 차원으로 봤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를 사후 면허 조건으로 봤을 때 직권 감차 통보의 처분성은 당연히 인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기보다는 이 사건의 결정에 있어서 이런 사안이 나왔을 때 그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택시 회사들이 자발적 감차와 그에 따른 감차 보상금의 지급, 그리고 자발적 감차 조치의 불이행에 따른 행정청의 직권 감차 명령으로 하는 택시 회사들과 행정청 간의 합의, 요거는 공법상 계약으로 원심은 받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감차 명령은 행정청이 우월조치에 의해서 행하는 공고 행사로 볼 수 없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추가해서 봐야 될 판례입니다.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보지 않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봅니까? 국립의료원이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 행한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준다. 따라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이게 아니라 강학상 특허로 보다. 처분성, 행정처분으로 봐요. 그래서 그 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계약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강학상 특허로서 행정처분으로 봤다. 따라서 항고소송이 되겠죠? 공법상 계약, 쟁송 방식은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으로 갈 겁니다. 항고소송이 대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요거예요. 택시 회사들 자발적 감차와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및 자발적 감차 조치 불이행에 따른 직권 감차 명령. 이 사건 합의를 봤을 때 택시 회사들과 행정청 간의 합의를 소위 대법원은 사후 부관적 성격으로 봤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법상 계약으로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봐죠? 대상 판결처럼 이 사건 합의를 면허 조건으로 봤을 때 직권감차 통보의 처분성은 인정된다. 따라서 쟁송 방식은 항고 소송의 방식이 된다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공법상 계약까지 이제 끝으로 행정행위를 마무리하고,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역시 쇼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문제풀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행위 정리 잘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절차, 행정 절차, 그다음에 정보 공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